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 거봐, 내 얼굴이 좀 세잖아, 그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완전 엘리트의 한 남성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도쿄 K짱이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1994년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이곳이었어요. 1994년 11월 3일 요코하마의 케이인 운하에서 비닐봉투로 꽁꽁 쌓여서 돌까지 매달려 있었던 어떤 비닐봉투가 발견됐어. 근데 그걸 막 뜯어보니까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었냐면 2살 이내로 추정되는 아이의 2명의 시신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자, 경찰에 조사를 해봤어. 도대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성인의 여성과 2살도 안 된 아이 2명. 그래서 경찰이 막 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의 신원은 이바라키현의 츠쿠바시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었어. 그 여성은 31살의 주부 에이코라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2살 안팎의 아이 2명은요 2살짜리 마나미짱 딸이었어. 이 에이코의 딸이었던 거야. 그리고 한 명은 아들 유사쿠. 근데 이 아들은요 겨우 1살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이렇게 3명은 다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딸, 아들. 이 엄마, 딸, 아들 3명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돌까지 매달려서 바다에 그러니까 그 요코하마 항에 떨어진 거야. 잠겨 있었던 거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3명은 종합병원 의사였던 남편, 당시 나이 29세의 노모토 이어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모토 이어오는 이 에이코의 남편이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으니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되어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경찰서로 달려가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은 실종 가족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언제 실종됐냐,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냐 이런 그냥 진술서를 받기 위해서 불렀던 건데 남편의 진술을 듣고 있던 한 경찰관이 남편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경찰이 묻죠.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손등의 상처 어디서 다치신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기르던 개한테 물려가지고 참. 기르던 개에게 물려서 손에 상처가 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이 상처로 인해서 남편에게 혐의를 두고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 남편과 죽은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의 사이를 캐기 시작합니다. 결과 사실 남편은 죽은 아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갈등이 아주 그냥 골마 있었던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남편이 유력한 범인일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11월 25일 부인과 자식들을 살해한 살인 혐의와 그리고 시신 유기죄로 체포됩니다. 왜?
남편이 자백을 했거든.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은 미리 예전에 준비를 해 놓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일본 막 사이트 다 뒤져보고 막 한국 사이트도 뒤져보고 했는데 사진이 정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그냥 꽁꽁 쟁여놨다가 방송을 못했었어. 근데 내가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진짜 일본의 사이트를 싹 다 뒤졌는데 남편 사진이 딱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 자, 남편 노모토는요, 이바라키현의 농가에서 태어났어. 차남으로.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 그래서 츠쿠바 대학교에 갔는데 그것도 무려 의대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의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사가 됐겠지? 그리고 아내였던 에이코와는 그 무렵부터 교제를 했었어.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을 한 거지.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당연히 둘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에이코가 이 남자와 노모토와 사귀면서 임신을 한 적이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이 노모토가 미안한데 지금 내가 딱히 지금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번만 좀 지우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에이코가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기 때문에 에이코가 한 번에 낙태를 합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틀어졌겠지. 그리고 나서 에이코가 또 두 번째 임신을 해버려요. 그런데 둘 다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에이코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가 책임지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한 번 낙태를 했잖아. 근데 또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때마저 낙태를 하라는 말을 못했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데키콩이라고 해요. 그냥 아이가 생겨버렸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속도 위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임신을 해서 이 임신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낙태를 했지. 그리고 두 번째 임신까지 했는데 두 번째까지 지우라고 말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둘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 그리고 사실은 에이코가 이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던 거야. 이 노모토랑 하는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어. 그래서 따로 크게 결혼식이나 피로연을 하지 않았대요. 자, 남편 노모토는요, 직장인 병원에서는 명성이 나쁘지 않았어.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밝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 이 노모토는요, 탐욕이 굉장했대요. 이런 막 여성에 대한 이런 것도 막 되게 카사노바였고, 그리고 약간 좀 돈에 관련된 이런 막 무욕이 되게 심했던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오사카, 고베 등등 한 3곳 정도에다가 아파트를 사요.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사. 그런데 거기다가 여자 문제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이 남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근무처 병원, 네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애인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애인이 8명이나 있었대요. 8명. 병원에서. 세상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노모토 남편이 이제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집안을 막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해. 그러다가 죽은 아내 에이코의 일기장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 일기장 속에는요, 부부의 그런 막 진짜 이렇게 골고 골디 골문 이런 결혼 생활이 쓰여 있었어요. 노모토의 연수입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당시에 1,300만 엔이었대. 1,300만 엔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거의 한 1억 5천, 6천 정도 되는 돈이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가 언제야? 1994년도에 1,300만 원이면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었던 거야. 그런데
노모토는요 항상 빚에 쪼들렸대요. 왠지 알아? 너무 많은 여성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하고 사귈 때 그 교제 비용, 뭐 비싼 가방도 사줄 거고 비싼 데서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그리고 이 노모토가 아까 투자로 샀던 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한 채는 또 교제하는 여성한테 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써대니 돈이 남아 없지. 그래서 연수입이 연봉이 1,300만 원이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빚에 쪼들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힘들게 구한 사진인데 안에 A코상에 통장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통장이야. A코상의 실제 통장. 근데 보시면 얼마예요? 488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488엔. 계속 488엔이야. 9,488엔.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88엔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5,000원? 5,000원 정도. A코가 연상이었잖아. 당시 아내가 31살이었고 남편이 29이었어. 여자가 연상이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맨날 불평을 하는 거지. 아니, 좀 돈 좀, 생활비 좀. 이거 갖다 생활이 안 돼요. 그 남편은?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연상의 부인이었던 A코는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서도 아이도 있잖아. 아이도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막 결혼 생활, 그리고 생활비 막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낮에는 미생물 연구소 사무원으로 일했어. 그리고 밤에는 란젤이라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아침에는 연구소 사무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 스나크라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술 접객하고 이제 막 이러는, 그 란젤이 하니까 약간 좀 어떤 술집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술 딸고 노래도 부르고 약간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한 거야. 남편 때문에. 남편이 의사인데 연봉 2억인데. 근데 이제 이 여자도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 아니야. 남편이 의사고 애도 2명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니까. 그 남편이 또 여자 놀이까지 하니까 여자 문제로 또 스트레스까지 주고 막 빚더미 안고 막 통장에 488엔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이제 아내가 명품을 막 사재낀 적도 있었대. 사치를 부린 거지. 이제 그런 걸로 마음이 너무 허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명품을 사면서 쇼핑을 하면서 그 순간에는 좋지만 나중엔 허무해지잖아. 근데 그 생활이 계속 된 건 아니었고 잠깐 그런 시기도 있었대. 자, 남편이 1,300만 엔이 넘는 연봉에도 빚을 지고 살게 된 이유가, 여자가 이제 알게 된 거야. A코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에게 비싼 아파트를 사준 것까지 알게 돼요. A코가. 세상에. 내 통장에는 9,488엔, 이게 488엔밖에 안 남았고, 내가 아이도 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데 이 남자라는 새끼, 남편이라는 새끼는 연봉 2억인데 여자 끼고 놀아다니고 그 여자한테 비싼 아파트를 사주고, 세상에 아파트를 사줬다니.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점점 갈등이 더 심해진 거지.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에 여자 노름까지 하는지 몰랐겠지. 왜냐면은 뭐 투자 때문에 뭐 아파트를 3채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어쩌든 게 둘러댔겠지. 그래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니까라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자 문제라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니, 세상에 마상에. 지 와이프는 이렇게 골골 굶고 있는데, 지 자식들도 굶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돈 거지. 10월 29일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이혼해요. 나 더 이상 자기랑 못 살겠어. 일단 위자료 줘요. 위자료를 1억 3천만 엔 주고요. 우리 대출받았던 거 있잖아. 그거 1,000만 엔 당신이 지불해요. 라고 요구했어요. 이혼하자고. 너랑 못 산다고. 그리고 제멋대로 요구하는 아내 A코에게 화가 난 남편은 A코를 살해합니다.
자, 남편의 자백에 의하면 10월 29일 오전 5시, 그러니까 새벽 5시 남편이 외도 문제로 이제 부부싸움이 난 거지.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대. 로프랑 부엌칼을 딱 꺼내가지고 차라리 이걸로 나 죽여. 그년이랑 살아. 나랑 왜 살아? 나랑 왜 살아? 차라리 나 죽이고 그년이랑 같이 살라고! 그러면서 로프로 자신의 목을 막 감으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목을 감고서 막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그년이랑 바람나는 거 알아? 아들, 딸 있는 자식의 아빠가 병원에 가는 사람 바람난 거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당신 병원장한테 가서 당신이랑 그년이랑 바람난 거 다 말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얼굴 들고 다니나 한번 볼까? 자,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를 병원장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대로 부인의 목에 감은 그 로프를 잡아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과 입으로 코를 틀어막아서 살해했다고 남편이 자백해요. 야, 코도 막고 이러면서 막 목을 줄 당기면 당연히 사람이 죽지. 그리고 이때가 오전 5시 30분 경이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아내를 죽이고 보니까, 아이를 딱 보니까 불쌍했대. 왜? 아버지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떡해? 살인자 아빠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내 손으로 죽여버리자.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네요. 그렇게 생각했대. 그러면서 아이들도 죽였어. 그래서 아들을 먼저 죽였대. 1살짜리 아들 유사코를 먼저 죽여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딸을 어떻게 할까? 2살짜리 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딸도 죽여. 처음에는 자수를 생각했대. 뭐 자수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하지 뭐. 나 의사인데, 나 앞길 창창한데 이왕 죽인 거 딸만 살려 뭐해. 딸도 죽여.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남편 자백으로 의하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단 시신을 집에 놔뒀대. 그리고 문을 잠근 채 어디 갔는지 알아?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퇴근하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그러면서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남자애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의 시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고 나서 풍속점에 가요. 술집에 가. 그런데 그냥 술집도 아니고 스트릿바를 갑니다. 스트릿바가 뭔지 알죠,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벗으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데야. 스트릿바를 가. 그리고 나서 소프란도에 갑니다. 자, 이거 소프란도는 일본식 발음인데, 소프란도가 일본의 풍속 업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온몸에 막 비누 거품을 바르는 거지. 막 기름이랑 막 이런 거 있지. 막 이런 거 발라. 그리고 여성이 그거를 이제 몸으로 문질러 주는 거야. 씻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몸으로 문지르면서, 그러니까 풍속업인 거야. 풍속업소야. 매춘업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매춘업소를 소프란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 남자가 갈 수도 있어. 그래, 뭐 스트릿바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 와이프랑 지 애를 죽여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실은 다음에 스트릿바에 가서 스트릿바에서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란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매춘을 한 거야.
미친 새끼야. 예쁘게 표현하면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다 놀 거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다가 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오그라 부두에 갑니다. 부두가에 가. 그러면서 아내하고 아이들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 유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비닐봉지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서 똘똘똘 말아. 그런 다음에 그 비닐봉지 밑에다가 돌을 매달아요. 돌을 매달아서 절대 시체들이 뜨지 않게 해놓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리고 버려.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시신을 유기한 다음날, 아까 얘가 남자가 그랬잖아. 아빠가 살인자면 너무 애들이 불쌍해서 죽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스트릿바랑 매춘을 하고 나서 그 시체를 버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애인이랑 같이 그 애인 간호사 있잖아. 홋카이도 여행을 하려고 예약을 했어. 홋카이도 여행하려고 예약을 했어, 얘가. 내 언녀랑 같이 여행 가려고. 지 애랑 와이프를 죽여서 버려놓고 다음날 그 예약한 게 나왔어. 인간 아니네. 덜덜덜. 그치? 인간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이 자백을 했어.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뭐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내 아내 뭐 목졸라 지가 막 자해하는 그 로프를 감고 목졸라 죽였고 애들 두면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잖아. 그런데 있잖아, 이 사건에 되게 이상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 첫 번째, 어떤 의혹이었냐면 바로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이 사건에 뭐 사용된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야.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요, 이제 엄마랑 애가 죽었잖아. 그래서 시신을 부검하기 시작한 거야. 왜 제가 초콜릿을 가지고 왔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초콜릿을 먹잖아. 그치? 그런데 이 초콜릿이 고체 형태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한 고체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고체 형태의 물질이기는 한데 이게 초콜릿이 어떻게 돼? 녹잖아. 그치?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먹어. 그럼 위장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불과 한 1시간 정도 만에 다 소화가 돼버린대.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1시간 만에 소화가 다 돼버리는 거야. 녹는 거지, 위장에서. 그런데 이 1살짜리 아들 위장에서 초콜릿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죽인 다음에 그럼 뭐야, 아들을 죽인 시간이랑 좀 안 맞는 거잖아. 봐봐. 그럼 작은 아들이 초콜릿을 먹은 뒤에 1시간 이내에 살해를 당한 거야. 이 아빠 말에 의하면 죽였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를 막 죽이고 있고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는데 초콜릿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죽인 거야. 그런데 아까 얘 말로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너무 시간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작은 아들이 언제 초콜릿을 먹었냐는 거야. 그럼 남편 진술에 의하면 작은 아들을 살해한 시점이 부인을 죽이고 나서 10월 29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라고 했어. 아침 6시, 8시. 그리고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아들을 죽였다고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진술대로라면은 아들의 위장에서 초콜릿이 나올 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미 없어져야 돼, 맞는 건데, 그럼 아들 초콜릿을 해명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남편 말대로라면 아이가 죽기 1시간 전에 초콜릿을 먹었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자고 있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초콜릿을 먹고 다시 잤다는 말이야?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게다가 당신은 아침이었어. 새벽 6시에 8시. 1살짜리 애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초콜릿을 먹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초콜릿을 아침부터 먹이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때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그때 막 엄마가 아빠한테 막 죽여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잠깐만 기다려봐 죽여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초콜릿 먹자 죽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시간상 말이 안 돼. 더군다나 이게 죽은 아내의 지인이 어떤 증언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증언이 되게 중요해. 자, 이 증언에 따르면 지인은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고 말한 10월 29일 전날인 10월 28일에 아내의 집을 방문한 거야. 아내의 집을 방문한 거야. 그래서 한창 아내하고 이제 그 지인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이 초콜릿을 먹는 걸 봤대. 초콜릿을 먹는 걸 봤대. 그 지인이.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후 7시 30분이었어.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이야. 자, 그리고 한 오후 8시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려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가려는데 그때 노모토가 돌아온 거야. 그 지인이랑 마주친 거지. 그래서 그때 나 그 남편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8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에 막 가려고 했던 시간이 8시쯤이었거든요. 그러면 7시 30분에 초콜릿을 아이가 먹는 걸 봤다 그랬어. 그리고 8시쯤에 남편이 왔다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지인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작은 아들이 죽은 시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치? 초콜릿은 먹으면 1시간 정도 이후가 1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그런데 죽은 아들을 해부해봤더니 초콜릿이 남아있었어. 그러면 이 지인이 아들이 초콜릿을 먹는 걸 봤다는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었으니까 8시나 8시 반 사이에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을 죽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검시를 하면 정말 그 의사 말로는 그 검사를 한 사람 말로는 그러면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작은 아들이 죽은 시점이 되는 게 맞아. 왜냐면 7시 30분 초콜릿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지인 8시 정도에 집을 나섰고 그때쯤 남편이 들어온 것을 봤고 그러면 살해 시점이 압축이 되는 거지. 즉 오후 8시에서 8시 30분이 살해 시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남편의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얘가 거짓말한 걸 수 있잖아. 남편의 진술대로 다음 날인 10월 29일 새벽 5시 30분에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에 큰딸과 작은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의 범행 시각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지. 초콜릿만 놓고 본다면 10월 28일 오후 8시에서 8시 30분이 아들의 살해 시점인 거지. 아들이 죽은 시간인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해. 근데 여러분들 봐봐라. 재판소에서 살인을 했을 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형량이 달라져요. 똑같은 살인인데 형량이 달라져. 계획적인 건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얘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저렇게 죽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 계획적으로 내가 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우발적인 거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야 하다가 죽이게 된 거야. 감정이 욱해가지고. 그래서 형량이 달라져. 그러니까 남자는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 아내가 나를 협박했다. 내가 나연이 병원장에도 한다 그랬고 위자료도 달라 그랬고 나에게 돈을 청구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자해를 하고 하길래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내가 아빠가 살인자인 게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계속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애초에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8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7시 30분에 초콜릿을 먹었단 말이야. 그럼 아들이 8시 반 이내에는 죽은 거야. 그 남편이 집에 가서 30분 이내에 다 죽여버린 거야. 맞잖아. 초콜릿만 봤을 때는. 아들 뱃속에 초콜릿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나 지금 말 완전 잘해, 그치? 나 지금 완전 형사된 줄 알았어. 자,
자,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있었어. 또 다른 의혹이 있어. 뭐냐면 시신을 감싼 비닐봉지, 아까 아들, 엄마, 그리고 이제 그 딸 시체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묶은 거에서 매듭을 질 거냐,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그런데 3개의 비닐봉지가 있는데 2개의 매듭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묶는 방법으로 묶인 매듭이었어. 그런데 1개의 매듭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매듭이었던 거야.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사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묶였던 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묶여 있었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자, 이 특이한 형태의 매듭은 일본어로 말하면 타와라 무스비라고 해요. 무스비, 타와라 무스비. 자, 이름에서 한문이 써있는 게 뭐냐면 쌀가마니를 뜻하는 한문과 그다음에 매듭이라는 뜻하는 한문이 있어요. 제가 이 한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한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한문이 쌀가마니를 뜻하고 이 두 번째 이 한문이 매듭을 뜻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말 한문 그대로 하면 정말 쌀가마니 묶을 때 묶는 이런 매듭인 거야. 되게 어려운 매듭인 거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농촌에서 쓰이던 매듭의 형태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듭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던 매듭 방식이라는 거야. 자, 오래전에 일본의 농촌에서 쌀가마니를 묶을 때 타와라 무스비가 쓰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매듭 묶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농촌에서 살거나 그리고 농촌 출신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만 해당돼. 얘도 물론 농촌에 살았지만 어릴 때 이미 대학을 가게 됐고 의대를 갔기 때문에 얘가 농촌에 산다고 농사를 졌겠니? 공부만 했지? 의대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 출신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만 아는 매듭 방식이야. 실제 남편의 고향인 이바라키현의 농촌에 찾아갔대. 그래서 젊은 농부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타와라 무스비 묶을 줄 아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지. 아,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 때나 하는 방식이지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던 젊은 농부조차 이 타와라 무스비를 어떻게 묶는지 몰랐고 자신의 아버지 나이대에나 쓰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 자,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매듭을 묶으면서 이것을 타와라 무스비가 아니냐고 나이 든 사람에게 묻자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유, 그렇게 묶는 거 아니야. 비켜봐.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타와라 무스비를 묶는 시범까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지금은 지워졌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 건 거야. 옛날에 쓰던 방식. 근데 문제는 남편이 29살의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의사를 목표로 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얘가 농촌에서 태어났어도 농가에서 태어났어도 과연 이거를 알았을까라는 거지. 그리고 봐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리고 내가 이제 시체를 묻는 거야. 너가 저 비닐봉지에 묶어. 근데 얘를 빨리 죽은 시체인데 이거를 막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묶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빨리 얘를 처리하고 싶잖아. 이렇게 묶으면 대충 이렇게 막 매듭을 이렇게 대충 묶는 게 방식이 맞는 건데 두 가지는 그렇게 돼 있어. 두 매듭은 일반 사람들이 묶는 매듭인데 한 개가 타와라 무스비 매듭인 거야. 하나가. 그 남편은 타와라 무스비를 묶는 방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그리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봐봐. 내가 이걸 두 개를 또 그냥 대충 이렇게 묶고 한 개만 되게 고이 막 옛날 방식으로 하나만 매듭을 이렇게 고이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매듭 방식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굉장히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초조하고 내가 이걸 빨리 치워버려야지 이런 게 맞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매듭은 2개를 그냥 묶고 1개만 타와라 무스비를 묶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자, 아내 시신과 아들 시신과 딸 시신이었어.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여도 빨리 그 시체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 남자애는 매듭을 묶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의 매듭이 잘못된 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 시신을 유기할 때 남편이 다른, 만약에 뭐 내가 아내의 시체를 이렇게 묶고 있었어. 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매듭을 묶고 있고, 두 번째 내가 이제 딸아이의 시체를 막 이렇게 묶었어. 그렇게 묶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남편이 다른 시체를 묶고 있을 때, 비닐봉다리에 넣고 묶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묶은 거야. 남편이 다른 시체 묶고 있는 동안. 그럼 범인은 타와라 무수비를 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일 수가 있는 거지. 자, 작은 아들의 위장에서 나온 초콜릿,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매듭인 타와라 무수비. 남편이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걸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걸까? 자, 법정에서 이제 이 남자의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묻는 거야. 자, 평소 노모터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 평소에 노모토 선생님은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아, 노모토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노모토는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친구였다니까요. 친구와 동료, 선후배, 그리고 환자들도 이 법정에 기꺼이 나가서 증언을 해줘.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건 순간 아내와 말다툼에 흥분하고 격분해가지고 그 순간적인 욱하는 그 분노로 실수를 해가지고 아내를 죽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재판이 어떻게 나는 줄 알아? 어린아이 2명을 죽이고 존속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밖에 선고를 안 해요. 무기징역을 받아. 그리고 무기징역이 확정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이런 의혹들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우발적이고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잖아. 일단은 범행 시각부터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범행 동기, 시신 유기 등등등등등 이 남편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그리고 분명 죽은 아내의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시간 8시에서 30분 안에 이 모든 살인을 한 거야. 그 30분 안에. 자, 일단은 아내는 성인이야. 그치? 성인이지만 뭐 여자지만 성인이잖아. 그 한 명을 제압하는 것만으로도 30분은 솔직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뭐 어린애 2명, 어린애 2명이라고 하지만 30분 이내에 과연 3사람이나 다 혼자서 죽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타와라 무스비 이거 하나 묶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렸을 텐데, 타와라 무스비의 존재로 미루어 본다면 분명 누군가가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 그 남편을 도와가지고 같이 죽이고 나서 시체를 유기한 게 아닐까? 아, 그게 딱 들어맞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게 딱 들어맞지. 30분 이내에 사람을 다 어떻게 죽이겠어. 그게 우발적인 게 말이 안 되지. 8시에 퇴근을 해서 말싸움을 하는 것만 해도 30분이 됐을 텐데 말싸움 하다가 욱해서 그랬다며. 그치? 근데 이 남자는 그 28일이 아니고 29일 새벽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의 초콜릿,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의 진술대로라면
아침에 일찍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태연하게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차 트렁크에 싣고 그리고 중간에 스트립클럽과 소프란도에 가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묶고 돌을 매달아가지고 뭐 그 항구에 가가지고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살인자가 저지르는 흔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지. 그치?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뿐만 아니라 시체를 버린 다음날 자신의 내연녀와 홋카이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약까지 했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그치?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거봐, 우발적이라고 해가지고 무기징역밖에 안 받았잖아. 그래서 그가 거짓 진술을 한 게 뭐냐면 이게 계획 범죄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왜냐면 자기가 퇴근을 하고 30분 이내에 3명을 다 죽였다고 하면 이건 분명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 시간대를 옮겨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들끼리 얘기로. 그리고 남편이 무기징역을 받는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의 지인들이야. 왜냐면 봐봐, 이 남자는 상당한 교육 과정을 통과했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남자야. 의대에 갔고 의사를 하고 있었어. 그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왜 소시오패스라고 알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웃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웃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게 하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걸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야. 그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친절한 사람인 척, 자상한 사람인 척, 연기가 가능한 거야. 그리고 게다가 사형과 무기징역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평생 감옥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다? 일본 사법체계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그 사형 받기 전까지 집행까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예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점은 결국은 사형은 사형이야. 사형이 돼. 언젠가는 죽어. 그게 기간이 뭐 한참 뒤에 죽던 아니면 뭐 빨리 죽던 어차피 사형수는 죽어. 그런데 무기징역은 있잖아? 평생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다? 이게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형이 돼요. 그래서 풀려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평생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좀 하면은 뭐 10몇 년 뒤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 남자가 똑똑한 남자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라고 우발적 범행으로 위장해가지고 내가 우발적이니까 설마 사형 받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계획적이라고 해도 이 증거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초콜릿과 이 매듭만으로도 충분히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기 위해서 정말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도 물론 있었어.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이 남자가 자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아이들하고 아내의 시체를 트렁크에 실으면서 저는 차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를 불렀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울면서 그 동요를 불렀습니다. 미친놈이야. 아니, 트렁크에 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어릴 때
부르던 동요를 가사만 바꾼 동요를 불렀대. 이것도 사이코인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정말 웃겨. 눈물 울면서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3명을 일가족을 다 지가 죽였잖아. 지 핏덩이들을. 노래를 부른 것도 웃긴데 그런데 이 또라이가 소프란도 가고 스트리퍼 가고 그리고 다음날 자기 내연녀랑 같이 여행 갈 계획까지 했으면서 이거를 울면서 그거를 자백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인과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처음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찾았어요? 라면서 모른다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내가 연락이 안 돼. 아이까지 다 데려갔나 봐. 일단 실종 신고는 했는데 모르겠어. 라면서 실종된 자기 아이들과 부인을 걱정하는 남편을 연기한 남자야. 하지만 공판에서는 이 노모토의 친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 아들 한 번도 야단친 적도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항상 바르고 착하고 좋은 아이였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을 욕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노모토의 초등학교 시절의 은사, 선생님도 그렇고 선후배들, 지인들 그리고 이 노모토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들까지 그를 감싸기 시작했어. 사건 발생 후 약 1년 반인 1996년 2월 22일 검사 측은 남편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남편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무려 3천여 통에 달하는 가명 탄원서가 보내졌대. 3천여 통이. 그러니까 아들의 대학 친구, 병원의 상사, 후배, 동료, 환자, 지인들, 이런 후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3천여 통의 감형해주세요 라는 감형 탄원서가 줄을 이었대. 그리고 모두 다 그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증언한 게 이게 먹힌 거야. 이게 우발적으로 얘가 했구나라고 이게 먹힌 거야. 하지만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무기징역은 너무 긴 거 아닌가? 라고 해서 항소를 준비해요. 항소가 뭐냐면 이 벌은 난 너무 큽니다. 나 다시 항소할 거예요. 나 다시 재판해주세요 라는 걸 항소라고 해. 그런데 남편이 항소를 준비하다가 결국 철회했대. 그래서 결국 첫 재판에서 나왔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확정돼요. 그런데 이 요코하마 지방법원 1996년 2월 22일날 무기징역을 판결했던 재판장이 판결 후에 노모토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당신에게 한마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노모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약 5년 동안 의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구한 생명도 있었겠죠. 하지만 빼앗은 생명은 훨씬 무겁습니다. 구원받은 환자의 기쁨보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훨씬 깊은 삶을 만들었습니다. 노모토-군 당신은 당신이 죽인 3명, 그 3명의 6개의 눈이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을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평생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했대요. 멋있지 않냐? 당신 앞으로의 삶은 3명의 이 6개의 눈이 엄격하게 지켜볼 거래. 그거 생각하고 평생을 보내라고 했대.
이 재판장이 완전 멋있어. 구원받은 환자의 슬픔보다, 구원받았던 그 환자들의 기쁜 마음보다 당신은 훨씬 깊은 슬픔을 만들었다고. 당신이 구한 생명도 있겠지만 당신이 빼앗은 그 3명의 생명이 훨씬 무겁다고. 이런 재판장도 있어요. 멋있지. 결국에 노모토 이하와는요, 결국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지금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 안 찾아봤어. 안 나왔더라고. 그냥 다 똑같은 이렇게 기사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안 나왔고, 찾아보다가 저도 그냥 안 찾아봤어요. 어쨌든 이 노모토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게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와 그리고 죽은 아내, 그 3명만이 알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도쿄 K장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또다시 만나요. 그럼 여러분,